안녕하세요. 이세리입니다. 아동 경제교육 지도사 제1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제1강은 아동과 경제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처음 만났지만 뭔가를 시작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중요한 멘트 하나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싶어요. 니체의 말 중에 시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어떤 상황이신지는 잘 저도 모르겠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뭔가를 더 배우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강의를 듣고자 결심하셨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뭔가를 시작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끝까지 잘 해 나가신다면 뭔가 또 소중한 출발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강의를 시작해 보면서 여기 제가 어떤 사진들을 조금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왔어요. 보니까는 많이 알려진 인물들의 사진이에요. 첫 번째 사진 보면 누구죠? 굉장히 인자하신 나이 드신 분이 노신사가 계신데요. 아시는 분 계실 거예요. 워렌 버핏이죠. 그죠? 세계적인 부자. 정말 부러운 분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사진 보면 굉장히 잘생긴 청년이 또 미소를 짓고 있어요. 뒤에 보면 이 마크가 또 회사 마크가 보이네요. 페이스북의 창업자죠. 마크 저커버그인데 이분들의 사진을 이렇게 보고 있자니 참 부럽기도 하고 어떻게 이렇게 부자로 성공을 했나 조금 궁금해지기도 하는데요. 이분들의 비밀을 여기 뒤에 보면 어떤 사진으로 제가 표현을 해봤어요. 여기 사진에 잘 표현은 안 되지만 지금 낚시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낚시해서 물고기를 낚고 있는 상황입니다. 뭔가 좀 연관성이 있는 사진인데요. 이 두 인물의 공통점이 바로 유태인이라는 건데요. 유태인들은 어려서부터 경제 교육을 하는 걸로 굉장히 유명하죠. 그래서 이 유태인들이 미국에서 전체 미국 인구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굉장히 소수라고 하네요. 하지만 미국의 최고 부자들을 다 통계를 내보면 거의 40% 정도 가까이가 유태인이라고 합니다. 이런 결과는 왜 나왔을까요? 아마도 유태인들이 어렸을 때부터 가정에서든 학교에서든 경제교육을 제대로 받았기 때문일 건데요. 그 경제교육은 바로 이 그림, 이 사진에서도 나타나집니다. 예전부터 유명한 말이 있죠. 물고기를 아이들에게, 자녀에게 물고기를 그냥 주는 것보다는 그 물고기 낚는 법을 알려줘라. 그러면 그 아이들이 정말 더 성공을 할 것이다. 그렇죠. 부모가 나중에 선생님이나 부모나 아이들을 가르칠 때 그냥 단지 물고기만 지금 상황에서 필요한 것만 단지 준다면 그 아이들이 실제로는 더 발전하거나 성장하기 힘들겠죠. 하지만 물고기 낚는 법을 알려준다면 그 방법을 알려준다면 선생님 없이 부모 없이 나중에 더 훌륭한 경제적 사업가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도 이 강의를 통해서 아동 경제 교육에 어느 정도 일조를 하신다면 한국의 이런 워렌 버핏을 만들어내지 않을 수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어떤 책임감, 어떤 의미를 갖고 이 수업을 들으시면 더 힘이 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저희가 학습할 내용들 중에 아동의 의미, 두 번째는 경제의 의미입니다. 저희 수업에 어떤 아동 경제 교육 지도사이기 때문에 아동은 뭔지, 경제라는 뭔지 그 기본 개념을 사실 간단히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성이 있겠죠. 그래서 아동이란 무엇인가? 그 아동의 특징은 무엇인가? 살펴봐야 되겠고요. 경제의 의미라고 봤을 때 경제가 그럼 도대체 뭔가? 그렇죠? 경제가 뭔지를 알았다면 우리 사회가 자본주의 얘기를 하는데 그럼 자본주의라는 건 도대체 뭘까? 기본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지 현장에 나가서 학생들을 대하셨을 때 어려움이 없겠죠. 그래서 초반에는 조금 어렵다, 어떤 학습적인 이론적인 부분들이 많이 나오지만 뒷부분으로 갈수록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활동들도 많이 소개가 되기 때문에 한번 열심히 끝까지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아동이란 해서 그 개념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유아기와 청소년기 사이의 어린이를 아동이라고 합니다. 그쵸? 청소년기, 성인과는 대비되는 개념이에요. 유치원생부터 사춘기 전까지의 시기예요. 그렇죠. 아동, 우리가 이제 딱 생각을 해봤을 때 유치원생을 아동이라고 하기보다는 약간 아주 어린 아이들은 유아라고 하죠. 그렇죠. 그 이후의 아이들은, 아동기 이후의 아이들은 청소년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아동기를 보면 보통 6세에서 뭐 11세까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인간 발달학이라는 학문에서의 그 구분 개념이에요. 그래서 어떤 학문이냐에 따라서, 아니면 어떤 법령이냐에 따라서 아동에 대한 개념이 조금씩 달라져요. 그 나이가. 그래서 뭐 이게 절대적이다라고 볼 수는 사실은 없고요. 저는 이제 인간 발달학이라는 그 개념 안에서 한번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건데요. 이제 인간을 태어나서부터 이렇게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 발달의 단계를 총 8단계로 나누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태내기라고 하죠. 태내기. 뱃속에 있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임신에서부터 출생할 때까지 아이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를 태내기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뭐 영아기 및 걸음마기예요. 아주 좀 갓난 아기 때를 이제 영아기라고 하는데, 뭐 아장아장 걸어 다닐 때까지예요. 그래서 출생에서부터 보통 36개월까지를 이제 영아기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이후를 보면 이제 유아기라고 합니다. 3세에서 6세까지 때가 유아기고요. 보통 아동기라고 하면요. 저희 뭐 유치원생 6, 7세부터를 쉽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보면 뭐 11세까지. 그래서 사춘기가 오기 전이에요, 사실은. 보통 이제 아동기를 얘기할 때는 사춘기 전이라고 보면 쉬워요. 근데 이때도 이 상황이 좀 많이 달라진 게, 예전에는 사춘기가 초고학년 때 온다고 보통 이제 학습을 하거나 그렇게 저희가 학습을 했었는데, 요즘은 또 많이 아이들이 성장 속도가 빨라져서 청소년기가 사춘기가 되게 일찍 오죠. 그렇죠? 그래서 이 개념은, 인간 발달 개념은 상대적으로 조금은 변할 수 있는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청소년기가 지나면 20세까지가 청소년기고, 청소년기가 지나면 성인 초기라고 합니다. 성인 초기는 몇 살까지? 40세까지. 그래서 성인 중기는 40에서 60세까지. 마지막에 성인 후기, 노년기를 60세 이후를 이제 노년기라고 하는데요. 이런 발달 단계를 이렇게 나눈 것들이, 그럼 뭐 41세가 되면 나는 딱 성인 중기가 되고, 그죠? 갑자기 뭐 61세가 됐더니 나는 갑자기 노년기다. 그렇죠. 조금 약간 의아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발달 단계들은 학문적으로 사실 나눠진 개념이고, 이제 저희가 사회생활 하면서, 실제 생활하면서는 이 개념들이 사실은 굉장히 상대적인 개념이다. 그리고 사실은 노년기도 지금은 60세 이후를 노년기라고 하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굉장히 지금 뭐 젊게 나이 드셔 가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60세 이후가 노년기? 약간 좀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개념들은 학문적인 개념이 더 그런 강조가 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 이제 학습을 할 때 강의에서는 여기가 보면 좀 약간 그렇죠. 12세에서 13세 그러면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13세면 이제 초등학생 5, 6학년 되는 나이인데요. 그럼 초등학교 5, 6학년은 아동이 아닌가요? 갑자기? 그렇죠. 저희 아동으로 보죠. 어린이로 보죠.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는 아동이라고 했을 때 유치원생 6세부터 초등학생까지, 그 학년기까지 초등학생까지를 아동으로 보고 그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을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제 다음 수업에도 이해가 되기 편하실 거예요. 이제 아동의 개념을 우리가 배웠고요. 그러면 아동의 특징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자, 3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아동들이 어떤 특징을, 발달적으로 봤을 때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 인지적인 능력 발달, 그 다음에 신체적 발달, 그 다음에 사회성 발달이에요. 인지적인 거는 뭔가 내가 지각하는 능력이 조금 더 발달을 한다는 건데요. 구체적인 경험을 통한 논리적인 사고력이 발달을 한다고 합니다.
이것도 사실 보면 굉장히 좀 어려워 보여요. 이렇게만 얘기했을 때.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할 건데 그럼 이해하시기가 굉장히 편하실 거예요. 탈중심화는 뭘까요? 이 세상의 중심은 사실 나죠. 어린 아이들은. 내가 만약에 어떤 아픔을 느끼면 이 상대방도 그걸 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죠? 탈중심화에서 가장 쉬운 예가 이렇게 나 없다 요 게임이죠. 처음에 아이들이 유아기 때는 뭐 나 없다 할 때 이렇게 얼굴만 이렇게 가리거나 아니면 눈만 이렇게 감거나 그러면 자기가 내가 눈을 감았기 때문에 상대방도 나를 못 볼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주 자기중심적인 사고죠. 이 반대가 자기중심적 사고인데 자기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서 이제 예를 들어 아동기가 되면 뭐 술래잡기 하자 나 없다 이런 개념의 놀이를 할 때 눈만 가리고 있거나 이렇게 한다고 내가 상대방한테 보이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이제는 하지 않는 거예요. 실제로 어디 내가 정말 안 보이게 커튼으로 아예 나를 안 보이게 한다든지 어디 뭐 농 안에 들어간다든지 뭐 방 문 뒤에 숨는다든지 이렇게 상대방 입장에서 상대방이 내가 진짜 보이지 않을 곳을 찾아갑니다. 탈중심화 사고가 이제 발달이 되는 거고요. 가역적 사고는 여기서 뭐 이런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과자가 2개가 있었는데 엄마가 더 먹으라고 3개를 줬어요. 2개 더하기 3개는 5개죠. 그렇죠? 근데 5개 있는 과자에서 다시 엄마가 3개를 가지고 갔어요. 그러면 2개밖에 안 남네. 뭐 이렇게 생각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분류 능력의 발달. 뭐 예를 들어 동물, 뭐 생물에는 동물이 있다. 살아있는 생물에는 동물이 있고 식물이 있다. 근데 그 동물에는 초식 동물도 있고 육식 동물도 있다. 나눠지는 거죠. 근데 초식 동물에는 뭐 기린, 뭐 이런 뭐 귀여운 토끼 이런 것들이 있고 육식에는 호랑이, 사자 뭐 이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나는 분류 체계를 이제 나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지적 능력이 발달을 하게 되고요. 초등기에는 특히 논리적 사고력, 기억 능력, 집중력 이런 것들이 다 증가를 하죠. 그래서 이제 초등학생이 되면서 부모님께 자꾸 말대답을 합니다. 왜요? 그때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본인들 스스로 어떤 논리적인 사고력이나 기억력이 증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그때는 그렇지 않았는데요. 뭐 이렇게 하면 엄마들은 얘가 이렇게 버릇이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하기보다는 우리 아이가 기억력, 논리적 사고력 발달하고 있구나 이렇게 좋게 생각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신체적인 능력 발달로 이제 넘어가서 생각을 해보겠는데요. 신체적인 성장이 이루어져 뭐 키, 몸무게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신체적 성장, 키 굉장히 많이 크고 몸무게도 막 이렇게 많이 늘어납니다. 대근육과 소근육이 발달하죠. 뭐 소근육이라고 얘기하면 뭐 이렇게 손가락, 그래서 뭐 신발끈을 맨다든지 단추, 뭐 스스로 끼우려고 노력을 하죠. 아동이. 그리고 다 할 수가 있고요. 이제 소근육 다 발달을 하고요. 기본적인 운동, 성인만큼의 그 신체적 발달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본적인 운동 기능은 뭐 성인 정도의 수준으로 이제는 발달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은 사회성 발달인데요. 집단 생활이 가능합니다. 유치원 가죠. 그렇죠? 6세 뭐 되면 유치원 가서 다 생활할 수 있어요. 그럼 이때부터 비교, 협동. 쟤는 저거 입고 왔어? 나는 오늘 이거 안 입고 왔네? 저 친구는 이런데 나는 왜 다르지? 뭐 이런 식으로 비교도 할 수 있고요. 협동, 친구랑 같이 한다는 개념. 그다음에 경쟁, 내가 졌어. 뭐 이런 개념. 내가 더 잘하고 싶어. 동정, 친구가 불쌍해. 복종, 선생님 말에는 따라야 돼. 뭐 이런 것들을 다 학습을 하게 됩니다. 이해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안정적이고 좀 더 복잡한 자아를 형성하게 된다라고 하죠. 그래서
나에 대해서 조금 더 좀 알게 되는 그런 관계다. 중요한 거는 여기 굉장히 또래 관계가 중요해진다라고 나옵니다. 초등학생이 되면서부터 아이들이 유행에도 민감해지고 아이들이 입고 있는 옷 중에서 뭔가 저거 게임 캐릭터가 입는 옷이야? 나도 입고 싶어. 이런 식으로 친구가 입고 왔는데 엄마 나도 사주세요. 이런 말 많이 하죠. 친구들이 자기를 어떻게 볼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엄마보다 친구가 더 중요해지고요. 이때도 점점 또래 관계가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경제의 정의, 이제는 아동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하셨다면 경제는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한번 학습을 해보겠습니다. 경제란 여기 보시면 사람이 생활을 하면서 내가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 소비, 분배하는 어떤 총체적인 활동을 경제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지금 좀 어려운 개념인 것 같아요. 그죠? 재화 서비스 뭘까요? 하나하나 나눠서 한번 보면 또 이해가 쉬워요. 재화, 어떤 물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물건, 눈에 보이는 물건.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사람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그러니까 뭔가 나한테 이익이 되는 물건인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물건들. 책, 가방, 컴퓨터, 옷, 선풍기, TV, 카메라 등등등 이런 물건들. 나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손에 보이는 이런 물건들. 그 대신 대가를 지불하면 그걸 얻을 수가 있죠. 그렇죠? 이런 것들을 재화라고 하고요. 그럼 반대로 서비스는 재화랑 비슷한 개념인데 문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행위. 사람의 욕구를 만족시켜주는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가시적이지 않은 어떤 행위들을 서비스라고 합니다. 서비스는 여기 보면 제가 예를 많이 적어 놓았죠. 강의도 하나의 서비스라고 볼 수 있고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지만 내가 얻을 수 있고 나에게 이익을 주죠. 그렇죠? 그다음에 또 병원에 내가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갔어요. 그냥 진료받고 그냥 나올 수 없죠. 그렇죠? 대가를 돈을 지불해야죠. 이런 진료 행위, 진료 서비스도 당연히 서비스라고 보고요. 또는 배달, 여기도 나오지만 배달, 택배, 이런 운송, 이런 서비스 또 하나의 서비스로 들어가고요. 요즘에는 청소 서비스, 손톱 관리해주는 손톱 서비스, 미용 서비스, 또는 가수가 노래하는 그 행위 자체, 그것도 하나의 서비스라고. 저희가 돈 내고 콘서트 가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그런 것들을 서비스 또는 용역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개념에 대해서는 저희가 봤고 세 가지 개념. 생산, 소비, 분배예요. 생산하는 거 뭔가 만들어내는 거죠. 그죠? 재화나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소비, 재화나 서비스, 방금 이제 설명한 나에게 이득이 되는 어떤 물건이나 어떤 행위들, 그런 것들을 대가를 주고 내가 쓰는 거예요. 쓰는 거. 소모하는 행위. 그게 소비죠. 그다음에 분배는 뭘까요? 똑같이 나눠주는 거를 경제적으로는 분배라고 하는 게 아니고 생산하는 활동을 통해서 내가 벌어들인 소득이 각자 그 구성원들에게 잘 돌아간다, 배분이 된다. 그거를 분배라고 하는 거예요. 소득이 사회 구성원들에게 나누어지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너무 간단하게 제가 써놔서 조금 어렵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 다음 시간 진행되면서 나 하나하나 좀 자세하게 다뤄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개념이구나 라고 넘어가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제가 경제라는 게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어떤 사람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어떤 물건이나 서비스를 누군가가 만들어내겠고 그거를 누군가가 쓰겠고 또 제대로 분배가 된다. 이 총체적인 이 총 과정을 경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경제의 전반적인 의미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두 번째 내용으로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라고 해서 어떤 경제가 운영되어지는 그 체계 중에 자본주의라는 것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학습을 해볼 건데요. 첫 번째로는 사유재산을 인정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사유재산은 내 개인 재산인 거예요. 내 개인 재산.
개인 재산이라는 건 내가 열심히 일을 했어요. 회사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하고 왔어요. 그리고 월급을 받았습니다. 그건 누구 거죠? 제 통장으로 들어온 제 돈이죠.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돈을 벌어서 제가 내 집 마련을 했어요. 그건 누구 거죠? 나라 거 아니고 다른 사람 거 아니고 제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벌어들인 소득은 내 거라고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게 사유재산이죠. 사유재산을 일단은 인정을 하는 게 자본주의의 기본 개념이고요. 다음 두 번째, 경제활동이 시장에서 가격에 따라 자율적인 선택에 따라 이루어진다. 그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손 내용인데요. 저희들 학교 다닐 때 한 번쯤은 들어봤을 만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손? 도대체 이게 뭐지? 여기 손이 이렇게 있는데, 그렇죠? 쉽게 얘기하면 누군가 시키지 않아도 가격이 오르냐 내리냐에 따라서 생산과 소비가 조절이 된다는 거예요. 시장에서. 예를 들어 라면을 예를 들어 봅시다. 라면이 원래는 예를 들어 500원이었어요. 하나에. 500원이었던 가격, 라면 가격이 1,000원이 됐어요. 그러면 어떠죠? 1,000원 올랐을 때 많이 안 사 먹죠. 그렇죠? 너무 비싸. 안 사 먹어. 소비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다시 라면 가격이 점점 내려서 300원이 됐다. 그럼 사람들이 라면 지금 싼데 많이 사도 되겠는데 하고 많이 사게 되죠. 소비가 늘어나는 거죠. 그렇죠? 누가 시키지도 않았지만 가격이 올랐냐 내리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소비량을 조절을 했어요. 그죠? 그래서 이게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거예요. 애덤 스미스가 얘기했던 자본주의 학자인. 다음 이 사유재산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공산주의라는 게 있어요. 공적인 재산이라는 얘기죠. 공산이라는 말은. 그래서 사회주의 경제체제라고 하는데 공적인 재산, 내 재산, 열심히 일한 개인의 재산을 인정하지 않고 열심히 일해서 모두의 재산으로 만들어. 그리고 이걸 나중에 공평하게 나눌 거야 라는 기본 목표를 갖고 운영되는 경제체제가 사회주의 경제체제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현대사회에서는 수정자본주의가 대부분이라는 건데요. 수정자본주의라는 거는 자본주의에다가 플러스 어떤 정부, 국가가 개입한다는 거예요. 원칙적인 자본주의는 국가가 생산량을 조절하거나 개입해서 뭔가 도와주거나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러고다 보면 빈부격차가 너무 커지기도 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잘 주어지지 않을 때도 있어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개입을 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자본주의를 현대사회에서는 수정자본주의라고 하고 대부분의 나라는 이 수정자본주의 체제라고 보시면 이해하시기 편하실 거예요. 지금까지 아동의 의미와 경제의 의미에 대해서 저희가 학습을 하였는데요. 아동이 무엇이냐? 6세부터 발달하기에서는 11세까지로 청소년기 전 단계다. 하지만 이번 강의에서 저희는 아동이라는 개념을 조금 넓게 봐서 유치원생부터 초등학생까지 그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을 진행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경제의 의미에 있어서는 경제가 뭐냐라고 했을 때 사람이 사는 데 있어서 필요한 물건, 재화, 또 필요한 서비스들, 진료라든지 미용이라든지 등등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서비스를 생산해내고 누군가가 생산을 해내고 그걸 또 돈을 주고 대가를 지불하고 소비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얻어지는 이득이 사회 구성원들에게 각자 다 돌아간다면 그러한 경제를, 그런 것들, 그런 체제를 경제라고 한다라는 것까지 저희가 학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요. 아동 경제 교육이라고 해서 경제 교육이란 그럼 뭘까? 그 개념을 한번 알아볼 거고요. 아동 경제 교육이 왜 필요한가? 우리가 왜 이걸 학습해서 아이들에게 알려줘야 되는 거의 의미는 뭘까라는 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